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현장 오늘 고광철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용산 대통령실에서 닷새 만에 다시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야당이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라며 광란에 칼춤을 추고 있다고 날을 세웠는데요. 윤 대통령은 야당은 지난 2년 반 동안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해 퇴진과 탄핵 선동을 멈추지 않았다고 비난했습니다. 안정되는 듯했던 주가와 원달러 환율은 윤 대통령의 담화 발표 후 다시 출렁거렸습니다. 원달러 환율을 방어하기 위한 외환 보유액이 4천억 달러 밑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달 말 외환 보유액은 4,153억 9천만 달러로 세계 9위 수준이고 외화 건전성도 좋은 편입니다. 하지만 공격적인 원달러 환율 방어에 나설 경우 외환 보유액이 4천억 달러 아래로 떨어질지 모른다는 위기감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공시지가가 12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도 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하나은행과 하나생명이 신청한 12억 원 초과 주택 보유자를 대상으로 한 민간 주택연금 서비스를 혁신금융 서비스로 지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없었던 노령 가구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탄핵 정부 여파로 내년 우리 경제 성장률이 1.5%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해외 투자은행인 CT는 한국의 경제 심리가 예상보다 급격히 악화돼 성장률을 낮춘다고 설명했습니다. 비상계엄과 탄핵 사태 이전에도 낮아지던 내년 성장 전망치, 대형 악재가 겹치면서 얼마나 더 떨어질지 이어지는 집중 진단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경제현장 오늘은 SBS BJ과 유튜브에서도 실시간 시청 가능합니다. SBS BJ 앱을 다운받아 시청하면 더 많은 정보와 뉴스를 볼 수 있습니다. 네, 탄핵 리스크로 우리 경제가 시계 제로에 빠졌습니다. 국내 연구기관들이 내년 성장 전망치를 일제히 낮추고 있죠. 자영업자들은 외환위기 못지않게 내수분이 심각하다고 우려하는데요. 적신호가 켜진 경제 상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이종욱 서울예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장재철 KB국민은행 자문교수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비상계엄 사태 후 이어지는 탄핵 정국으로 지금 우리 경제가 정말 어려운 상황인데 이종욱 교수님, 이러다가 우리 경제가 뭔가 이 국가적인 위기 또는 외환위기 상황으로 빠질 우려 이렇게 걱정하는 분들인데 그럴 가능성도 좀 있을까요? 사실 우리나라가 1997년 외환위기라고 하는 거는 우리나라의 고도성장기에 도취되어서 한국의 경제 펀더멘탈에 대한 점검이 부족했고, 그다음 또 두 번째 문제는 이거는 뭐 퇴임 관료도 1997년 외환위기 10년, 20년 해고와 전망해서 스피치를 했지만은 우리나라의 정부 관료도 외환위기에 관련된 지식이 너무 무지했다. 라고 했었거든요. 대비를 미처 못했다. 몰랐다 이거죠. 그래 했는데 그 이후에 관료 세대가 바뀌면서 외환위기와 같이 정부 정책이 미비하고 관료가 무지해서 나오는 그런 비판은 이 이상 더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 이후부터 우리는 계속 뭐 오늘 또 무슨 말 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우리 은행들이 많은 그 금융기관 내지는 국제연구기관들이 이 한국 경제의 펀더멘탈을 짚어가는 거는 기본 가운데 기본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까 우리 서두에서 말씀하셨듯이 아무리 펀더멘탈이 좋더라도 그 펀더멘탈 위에서 움직이고 있는 그걸 움직이는 것이 정치와 정책인데 정치권이 정말 이 탄핵 장국을 우리나라의 미래 세대를 위해서 어떻게 정말 잘 타협을 나가느냐 하면 이것이 기회가 될 것이고 그다음에 이걸 정권을 잡는데 이전 투구에 활용한다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펀더멘탈이 상당히 이 침식되고 우리의 미래 세대에 대한 희망이 조금 침식되겠죠. 그래서 외환위기 정도를 비교하는 거는 좀 지나친 그 우려다라고 그러니까, 저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적인 위기 상황으로 악화될 것으로 보는 것은
과도한 우려다. 우려다. 그렇게. 그러니까 다만 이제 정치권이 어떻게 이 사태를 예. 수습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다. 그런 걱정이신데. 그러면서 그때 우리 예. 탄핵 났을 때 BBC의 기자가 월드뉴스로 보낸 것이 상당히 저는 인상적인데요. 예, 뭐라고 했는데? 뭐냐면 healthy and noisy. 한국에 있어서 민주주의는 너무 헬스하다. 건강하고 건전하고 그런데 민주주의에는 노이지, 시끄럽다. 시끄러울 수밖에 없다. 그런 거를 코멘트를 보내는 걸 보면서 정말 요즘에 이제 미국의 그 코미디 프로를 봐도 이 사람들이 이제 좀 코미디 같은 거예요. 그렇게 이 자체가 그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는. 우리가 너무 그런 식의 비관적인 것 쪽으로 하기는 너무 그 지나친 비관론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국가 위기 상황으로 볼 정도로 비관할 필요는 없다고 하지만 최근 들어서 우리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지금 IB 투자은행이나 국내 뭐 한국은행도 다 지금 낮추고 있잖아요. 물론 계엄 반영이 안 된 전망치도 낮아지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는 이러한 어떤 정치적 불안정성을 반영을 하기 시작하니까 조금씩 이제 하향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게 되는 것 같고요. 지금 말씀 주셨듯이 시티 같은 경우에 1.5%까지 내린 것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경제 심리의 부진, 그것이 소비나 또 앞으로 다가올 트럼프 2.0에 대해서 얼마 전에 멕시코와 캐나다에서 관세도 부과했었잖아요. 관세인데 부과한다고. 그렇죠. 그러한 어떤 가능성들이 좀 더 현실화될 수 있다라는 점들이 조금씩 반영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5%까지 내려간 것은 한국은행이 내년도 1.9%보다는 상당히 격차가 있죠. 한국은행 1.9%인데 거기에는 이제 정치 불안이 반영되지 못한 부분이죠. 그래서 그만큼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경제 심리라든지 불확실성은 충분히 경제 성장의 하방 리스크로 작용할 가능성은 큽니다. 그러네요. 근데 이제 교수님 말씀 주신 대로 이러한 것이 현실화될 때 더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도록 이렇게 우리가 정치적인 어떤 안정을 빨리 찾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게 정치적 안정을 빨리 찾는 게 온 국민의 기대이자 희망인데 과연 그렇게 될지는 또 모르겠습니다. 지금 진행 상황은 장담하기가 어려운데 시티은행이 내년 성장률 1.5%로 지금 낮추는 것은 비상계엄 탄핵 정부 조금 반영했다고는 하는데 이렇게 좀 뭐 반영하기 전에 비해서는 0.1% 포인트 낮춘 거예요. 시티은행이. 그럼 앞으로 다른 데들도 비상계엄 상황을 조금 탄핵 상황을 반영하면 또 더 낮출 가능성이 높은 거잖아요. 저는 그 부분은 그렇게까지는 아니고 아닐까요? 저는 시티은행이 이 한국 경제의 경제 성장률에 대한 거의 아마 바텀 라인을 쳤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낮은 수준으로 봤을 거다? 가장 낮은 수준을 쳤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한국은행이 내년 경제 전망을 하면서 1.9%를 할 때 가장 비관적인 시나리오가 마이너스 0.2였거든요. 마이너스 지금 1.9를 중심으로 해서 마이너스 0.2. 만약에 0.2 정도 더 떨어질 수 가장 있다. 비관적인 시나리오. 그다음에 뭐냐면 가장 긍정적인 시나리오가 뭐냐면 플러스 0.2였어요. 그렇지만 마이너스 0.1에서 플러스 0.1 사이는 얼마든지 출렁일 수 있다 이랬기 때문에 그 가운데 하나가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도 있고 트럼프 2기 정부에서의 무역 마찰 등등이 있는데 이거에 탄핵 정국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 탄핵 정국이라는 것은 아까 우리 다들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거는 내부 우리 국내의 문제지 국외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국내의 문제를 빨리 우리가 진정해서 정치권이 진정을 해서 국외로 가는 뉴스를 안정화시키면 실제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경제 충격은 경제 성장률이 플러스 0.2, 마이너스 0.2 사이에 움직이는 게 저는 거의 맞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제 아직까지 2025년 자체는 미국은 2026년을 지금 이제 그 경기 침체기로 보니까 2026년 보니까 때문에 지금 2025년은 우리나라 정부가 잘만 빨리 대처를 하면 이 현재의 마이너스 0.2에서 플러스 0.2의 경제 성장률 범위 내에서 경제를 충분히 운영할 수 있을 거라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시티의 경제 성장률을 봤지만 골드만삭스가 비상계엄 사태 이후에 보고서를 내놨더라고요. 뭐 짧은 계엄령 사태의 여파다 이런 제목의 보고서를 내놓았는데 당연히 이제 우리 경제가 좀 더 떨어질 것이라는 그런 경고를 하면서 우리가 탄핵을 2번 겪었지 않습니까? 2004년, 2016년. 그 당시에 이제 비교를 한 자료던데 당시와 어떻게 우리가 경제 상황을 다르게 봐야 할까요? 그 당시 2004년과 2016년. 2004년도도 탄핵 이슈가 있었고요. 굉장히 빨리 끝났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일단 2달 정도 내에서 탄핵 발의되고 그게 이제
불인용되는 상황이었고 2016년, 17년간은 약 한 뭐 6개월 정도 기간이 있었는데 이 두 탄핵 그 경험에서 보면은 금융시장의 변동성은 단기적으로 컸었어요.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상대적으로 안정이 됐고 실물 경기에 미치는 영향도 그렇게 크진 않았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경제 심리가 악화되면서 소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위축이 된 부분이 있었지만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 경제가 내수와 외수, 수출 두 가지가 이제 같이 돌아가잖아요. 예. 그래서 내수 부분이 좀 불안전하더라도 당시에 뭐 2016년 같은 경우에는 미국 경기 되게 좋았고요. 미국 경기가 좋았고. 2004년에는 중국 경기가 좋았고 2016년에는 또 반도체 경기도 좋았고 예. 그래서 이렇게 내수와 외수가 서로 뭐 상쇄되거나 한쪽이 더 크면서 경제를 좀 이끌어갔던 부분이 있는데 지금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IB 쪽에서 우려가 나오고 또 경고를 하는 것은 그때보다 지금 대외 환경이 이렇게 녹록하지가 않다라는 거죠. 당시보다 더 안 좋다는 거죠. 그렇죠. 이제 뭐 중국에서는 지금 부양책이 좀 나오긴 시작하고 있지만은 여전히 저성장에 대한 우려가 있고 중국 나름대로의 구조적 문제점이 아직 개선되지 않은 부분이 있고 예. 그리고 미국 경제는 교수님 말씀 주신 대로 2025년에는 좋은 미국 예외주의가 계속 지속이 될 거로 보여요. 그렇지만은 트럼프 2.0에서의 그 관세가 미국 이외의 지역에 대해서는 또 하방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 이러한 대외 환경이 좀 안 좋은 상황에서 과거보다는 이 정치적 불안정성이 경제 심리나 아니면 내수 부분에 미치는 영향들이 이제 우려가 된 거고 예. CT 같은 경우에는 올해 4분기 경제 성장률을 전기 대비 0.4, 0.5 정도 보다가 예. 전기 대비 0.3으로 낮췄어요. 4분기. 이번 분기요. 예, 그러면 이게 연간으로 보면 올해 2.2를 봤으면 2.2 아니면 2.1 정도로 내려오고요. 내년도는 4분기가 나빴으니까 이 1분기가 좀 높아질 수 있는데 이 4분기가 축 주저앉으면 이쪽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1분기까지 그 부진이 이어질 수 그렇죠. 있다. 그러니까 내려온 데서 조금 올라가 봤자 위에서 조금 덜 가는 게 낫지. 이렇게 기저효과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영향을 좀 미친 것인데 모르겠습니다. 제일 하방 쪽에 있는 리스크를 강조하는 것만큼 어떻게 보면 IB 이코노미스트들이나 이 뭐 시장에 있는 분들은 그게 정치권이나 정부에 보다 더 적극적인 경기 부양책을 요구하는 그런 또 메시지가 될 수도 있을 거로 생각이 듭니다. 그러네요. 적극 경기 부양을 요구하는데 지금 경제 상황이 여러 가지 아까 내수와 외수, 내수와 수출 두 부분을 구성이 되지만 제일 걱정되는 게 요즘은 내수입니다. 내수. 네, 맞습니다. 최근 고용 동향을 보니까 뭐 10만 명대 정도, 12만 명 정도 늘었다는데 예, 예. 내수를 나타내는 도소매 이쪽 취업자는 계속 줄고 있고 예, 예. 청년층 취업자가 계속 줄고 있고 예, 예. 이 부분이 제일 지금 심각한 상황 같아요. 사실 우리 고 기자께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가 그래 자료화면 하나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네. 우리 산업별 고용 동향을 한번 보시면 산업별 고용 동향이라고 하는 어떤가요? 자료를 한번 보시면 네. 실제로 뭐냐면 도소매가 지금 이제 고용이 준다라고 하는 것은 네. 좀 어느 정도 일리가 있지 않습니까? 네. 왜 그러냐면 네. 우리가 이 배달앱에 의해서 쿠팡, 네. 마켓컬리, 그다음에 배민 네. 이런 거 등등 통해 가지고 옛날 도소매로 했던 것이 네. 이쪽에서 이쪽으로 온라인으로. 이동했기 때문에 예. 일종의 어떤 그 똑같은 시장이 이쪽은 죽고 이쪽으로 하는 어떤 구축 효과 예. 이렇게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근데 그거는 설명이 가능해요. 예. 그래서 그 한번 저 그림을 한번 보시면 산업별 취업자 증감 볼 때. 그렇죠. 저거 네, 보시면 도소매가 많이 줄었고요. 그러니까 도소매도 줄지만 예. 더 또 중요한 것 가운데는 우리나라 숙박 음식부터 시작해서 제조업 부분에서의 예. 그 이 고용 자체도 지금 많이 줄고 있습니다. 제조업에서도 많이 줄고 제조업 많이 있고. 줄고 있고 예. 유일하게 운수 창고만 늘어가거든요. 이게 이제 운수 창고라는 것이 온라인 배달 때문에 온라인 커머스 때문에 저리되는 건데 예. 여기서 사실은 우리 기자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소매가 줄어드는 것은 사람들이 설명이 가능해요. 예. 그런데 우리가 지금 제가 저 그림을 보여드리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제조업에서의 고용이 줄어들고 있는 부분을 걱정하는 사람이 없어요. 제조업에서 고용에서 제조업 고용이라는 게 비교적 괜찮은 일자리인데. 그렇죠. 이런 부분에서 정말 우리나라는 고도 성장기에서 중도 그다음에 저성장기 오면서 우리가 잊으면
미래 세대를 위해서 잊으면 안 되는 조언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예.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이강료 수상이 돌아가셨지만 자기들 정보 권력에 GDP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25에서 30%를 꼭 지켜라. 왜 그러냐면 이 제조업에서의 일자리라는 것은 로우 스킬드, 저숙련, 그다음에 반숙련 이런 사람들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일종의 사회 안전망이에요. 예.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4차 산업혁명은 대부분이 그 하이 스킬 쪽으로 예, 첨단 기술 첨단 기술 분야로. 쪽으로 가기 때문에 이거는 뭐냐면 자기의 능력적으로 보면 구조적으로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네, 사업 전환, 일 전환이 안 된다는 안 되는 거죠? 사람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사람들이 가야 될 곳이 이렇게 제조업에 있는 그런 일자리인데 우리는 지금 보면은 도소매의 경우는 이쪽 일자리가 저쪽 일자리로 간 거야. 네. 막 그렇게 설명하는데 누구도 반대하지 않을 거라고. 네. 그렇지만 저기 그림에서 보면 제조업에서 줄어가는 이 부분에 대해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예. 좀 더 우리가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 업종 전환, 저숙련 노동자들의 첨단 분야로의 이제 업종 전환인데 업종이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니까 저 사람들은. 쉽진 않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제 어디로 가느냐 이 사람들이 운수창고 쪽으로 가는 거죠. 예. 운수창고에서 운수창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조금 우리 이야기하겠지만 제조업에서의 저런 부분 우리 그 여야 정부와 국민이 어느 정도 GDP에서 제조업 비중을 유지할 것인가를 싱가포르 같이 좀 컨센서스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 나라가 작고 제조업의 그 시설을 하는 곳이 적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제조업의 아시아 본부를 많이 유치하면 네. 그것도 제조업으로 분류되거든요. 본부를 많이 네, 유치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 그 사람들이 GDP에 이강료 수상이 자기 후손들에게 남긴 25에서 30%를 지켜 노력하거든요. 그리고 이 미국발 금융위기 갔을 때도 제조업이 기반이 있는 나라가 대체로 그 금융 충격을 덜 받았단 말이에요. 스위스나 독일 같은 지금 경우. 우리나라는 제조업 부진의 상황이 인력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서 뭔가 심각한 고민이 더 필요한데 먼저 언급하신 이제 내수 부진. 네, 이 네. 내수 부진을 위하려면 뭔가 정부가 좀 나서야 되는데 그렇죠. 이번에 예산 통과된 거 보니까 원래 정부 예산 지출 증가율이 내년이 3.2%였는데 예. 야당이 깎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깎은 기준으로 보니까 2.5%밖에 안 늘었더라고요. 재정이 이래가지고는 어려운 경제를 또 지탱해야 될 게 재정인데 전혀 지금 기능을 못할 상황 아니겠어요? 정 교수님. 개인적으로는 진짜로 암울합니다. 왜냐하면 한국은행은 올해 3월 달부터 우리 한국 경제의 전반적인 네. 경제 액티비티 활동 수준이 떨어졌거든요. 예. 전반적인 경제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가 계속 전월 대비 마이너스로 빠졌고, 그리고 잠재 성장률을 하회하는, 그래서 실제보다 그 전체 활동 생산 경제 활동 수준이 부진함에도 불구하고 금리를 내려야 되는데 금융 불안정 뭐 이런 걸 가지고 금리 인하를 지연시켰고요. 주춤주춤했죠. 예, 여기에 대해서는 많은 뭐 논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부동산이 더 중요하다 뭐 하지만 경제를 보고 경제의 전반적인 경기 순환에 있어서의 변동성을 줄이려는 경제 정책의 목적에 따르면 금리를 내려야 되는데 그걸 늦게 내린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달에 그냥 또 이번 달이었나요? 그냥 또 급작스럽게 내렸잖아요. 한 번 더 내린 거죠. 그렇죠. 이런 어떻게 보면 좀 뒤늦은 결정을 했었고 실기했다 그런 비판이 있었죠. 금리. 그렇죠.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실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통화 정책이 그렇게 늦은 상황에서 재정에 이제 좀 기대를 해야 되는데 정부안보다도 어떤 이유든지 간에 감액을 해서 이제 처리한 부분은 상당히 아쉽고요. 더 좀 아쉽게 더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그렇게 해놓고서 내년에 추경을 한다고 그럽니다. 연초에 추가 경정 예산을 네네. 편성한다. 그러면 또 거기에 따라서 추경에 대한 디스커션이 있을 거고 정부는 또 추경 항목을 뽑아야 될 것이고 네. 그 추경이 진짜 이게 필요한 추경인지도 또 논쟁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런 불필요한 정책 프로세스를 하는 자체가 지금과 같이 굉장히 엄중한 상황에서 해외 IB들은 한국 경제를 계속 비관적으로 보고 성장률을 낮추는 상황에서 이게 과연 필요했나? 나 이런 부분은 상당히 지금 아쉬운? 경제를 보는 사람으로서는 아쉽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요. 이제
그 경기 대응 능력이 뚝 떨어지는 재정 지출 증가율이 워낙 낮아졌으니까 그러고 나서 벌써 내년 초 추가 경정 예산 편성 얘기가 나오는데 참 소모적인 게 아니냐 그러는데 그렇죠. 법상으로는 내년 초가 되면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할 수 있긴 합니까? 구성 요건은 돼요? 구성 요건 우리나라가 크게 세 가지가 나와 있는 게 전쟁과 그다음 재난 예. 그게 있고 그다음에 국가에서 경기 침체나 예. 대량 실업이 생길 가능성 내지는 그럴 우려가 있을 때도 할 수 있고 법적 그렇기 때문에 추가 경정할 수 있는 두 번째 요건은 된다고 되거든요. 보시는 거예요? 되는데 아까 우리 정 의원이 말씀하신 대로 예. 이 골드만삭스가 그래도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을 0.1% 정도를 낳게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과정 가운데 하나는 한국의 재정이 어느 정도 지난해 수준 정도를 유지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인플레이션을 생각해 보면 저렇게 깎아버리면 작년 정도 수준이 안 되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유일하게 이 골드만삭스가 생각하는 가운데 하나는 아마 금리가 내년 같은 경우에 보면 현재보다도 기준금리 2.25% 정도로 확 내려갈 거다. 지금 떨어질 것이다. 지금 내려가다. 3%인데. 내려갈 거다. 예. 그럼 뭐냐면 우리나라의 소상공인들이 가지고 있는 부채가 약 1,100조, 1,050조 정도 된단 말이에요. 자영업자들이. 예. 그럼 자영업자들이 1,050조 있으면 1%만 내려도 10조 효과가 생기는 거예요. 그냥 1%만 내리면. 그러니까 아마 골드만삭스가 0.1% 하면서 재정에서는 지출이 많이 못 늘더라도 네. 금리 입장에서의 1% 효과 자체가 상당히 크지 않았을까? 이자 감면 효과가 있을 것이다. 0.25%만 내리면 우리나라 지금 현재 자영업자들이 부채에서 나오는 소비 여유가 예. 얼마쯤 생기냐면 2.5조에서 3조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정 의원도 말씀했지만은 한국은행이 도대체 금리를 누구를 위한 금리라고 있는 이야기예요. 이거 한번 보시면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대출은 지금 현재 보면 금융위원회가 사실은 크레딧 레스닝 신용 배분을 통해서 잡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대출 규제를 하고 있다.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빌리더라 해도 빌릴 수도 빌릴 없어요. 수도 없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소상공인들이 받아서 갚는 이자의 비용이 너무 크다. 그런데 정부가 그 이자 비용은 한국은행에 안 내놔주고 네. 재정을 통해서 자영업자가 도와준 것이 금융기관의 이자사관에 쓰이니까 이거 알겠습니다. 세금 받아가지고 금융기관으로 들어가는 것밖에 더 있냐고 이게. 어차피 두 분을 보시면 금융회사들의 대출은 금융당국이 좀 통제를 하니까 그렇죠. 금리라도 낮춰야만 대출 금리가 떨어져서 소상공인들의 이자 부담이 낮아질 텐데 한국은행이 조금 늦었다. 그렇죠. 이게 두 분 이제 그렇게 네, 생각을 하고 네, 계시는데 네. 뭐 한국은행 총재는 이제 나름 이유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시 집값을 자극하지 않을까 원달러 환율에 대한 걱정 때문에 본인은 이제 적정했다. 금리 당시 좀 주춤한 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재정 대응과 통화 정책 얘기를 했는데 아까 장재철 교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우리가 가장 걱정하는 게 대외 또 변수잖아요. 우리 경제를 지탱하는 게 수출이었는데 과연 내년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지금 중국 경제 상황 이런 게 보면 수출도 지금 더 둔화될 가능성이 더 큰 거 아니겠어요? 지금 상황이? 예, 맞습니다. 지금 뭐 내년도 수출 증가율이 거의 1%대로 보고 있어요. 1%? 예, 통상 그러니까 우리가 달러 베이스 수출을 할 때 통관 기준으로 얘기를 하는데 네. 올해 뭐 1% 후반, 1%대 후반에서 그러니까 한 자릿수 후반에서 내년도 되면 거의 뭐 초반으로 내려올 거로 봅니다. 왜냐하면 제일 우리 수출을 드라이브하는 반도체 수출 자체가 좀 피크아웃 했다니까 고점 찍었으니까 줄 수밖에 없는 거고요. 예. 그리고 미국 경제도 올해보다는 미국 경제가 둔화될 것이고요. 뭐 성장률이 2.2% 예상이 되지만 올해 2.8보다는 낮은 거잖아요. 예. 그리고 중국이 4%대 후반 정도 성장을 할 거로 예상을 하는데 지금 좀 긍정적입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뭐 부양책들을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정부가, 네. 그 부양책 나온 이유가 뭐냐면 바로 트럼프 관세 60%가 부과가 되면 중국 경제 성장률이 맥시멈 2.5%까지 내려올 수 있는 거예요. 5% 목표잖아요. 5% 목표에서 맥시멈 2.5%까지 내려온다고 그러면 중국 경제는 거의 크래시죠. 그러니까 내수 부양, 소비 투자를 엄청 부양할 필요가 있으니까 이런 정책을 쓰는데 그럴 경우에 한국 경제가 미치는 영향이 두 군데입니다. 트럼프 2.0의 관세가
중국을 통해서 한국에 영향을 미치는 거. 왜냐하면 중국의 대중국 수출이 아직까지도 거의 한 18%, 19% 됩니다. 예. 그리고 또 보편 관세로서 미국이 한국에 만약에 뭐 10에서 20% 관세를 매길 경우, 그러니까 직간접의 이런 경제적인 어떤 충격을 생각한다고 하면 중국 효과로는 약 한 0.6%포인트까지 내려올 수 있고요. 그리고 산업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예. 한국 경제, 우리한테만 보편 관세가 매겨질 때 10에서 20%, 네. 그러면 우리 성장률이 크게는 0.2%포인트까지 내려온답니다. 그러면 네. 두 개 합하면은 뭐 0.8%포인트잖아요. 예. 그래서 그만큼까지는 안 내려갈 수 있지만 내년도 성장률을 지금 한국은행이 예상하고 있는 여러 가지 다운사이드 리스크를 현실화하지 않은 정치 불안정성 1.9%에서 0.8%포인트 내려온다고 하면 어휴, 그건 1%대 초반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현실화되지는 않겠죠. 왜냐하면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 정부나 정치권에서는 분명히 또 추경을 할 수는 있을 거예요. 예. 필요성이 커지니까. 그리고 한국은행도 지금 예상하는 것보다 금리를 더 많이 내릴 수는 있을 거고. 어쨌든 하방 리스크는 큰 거고 그러네요. 거기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죠. 네, 아무리 이제 중국 지도부가 경기 부양 대책을 내놓는다 하더라도 과연 경기 회복이 제대로 될 건지 5% 성장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는 좀 장담하기 어렵잖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죠. 네. 여튼 지금 당장은 이렇게 우리 경제 상황이 조금 암울하게 탄핵 정부에 갇혀 있지만 장기적으로도 걱정되는 게 있어요. 지금 보통 우리나라의 잠재 성장률, 인플레 없이 성장하는 적정 성장률이라고 하는 잠재 성장률이 2%좀 떨어져 있는데 과연 이게 좀 더 떨어질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이걸 떨어지지 않도록 낮아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KDI도 어제 컨퍼런스를 했더라고요. 예. 생산성 제고를 위한 컨퍼런스를 했는데 예. 성장률이 장기적으로 좀 둔화 추세가 계속될 거다. 예. 이런 비상기업 탄핵 정부 관계 없는 그렇죠. 분석입니다. 그렇죠. 그걸 어떻게 봐야 되는지 이걸 막기 위해서는 또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요? 저도 이제 어제 KDI의 그 포럼 관련된 걸 저도 한번 읽어봤는데 어찌 생각하면 KDI는 정부 출연 기관이다 보니까 잠재 성장률이라는 것이 소위 중요성을 아는 사람은 어찌 생각하면 전문가들인 것 같아요. 보통의 일반 국민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잠재 성장률이 중요한 이유를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장기를 걱정해야 되는 사람.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 이야기를 할 때 조금 더 KDI가 직설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얘기했어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냥 구조계획이라 써놔놨단 말이에요. 그럼 구조계획 뭐 그렇게 의미를 아는 사람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우리나라 구조계획 가장 큰 문제는 인구 감소하는 문제가 그대로 남아 있고요. 근데 또 생산성이 낮아요, 한국이. 그다음 뭐냐 하면 이거는 이 지금 4차 산업혁명에는 인적 자본이 되게 중요한데 교육개혁을 해야 되잖아요. 교육개혁. 지금 암기 위주의 교육개혁을 해가지고 4차 산업혁명 장면 못 따라간단 말이죠. 교육개혁이 이 필요하고. 교육개혁 자체가 필요하단 말이죠. 그다음에 4차 산업혁명 하기 위해서는 연구개발이 중요한데 우리는 주 52시간을 무조건 다 바꿔놨어요. 연구개발하는 그렇죠. 사람은 아니 오늘 연구개발이 잘 된다 그러면 이거 그 사람은 반도체법에도 52시간 예외를 넣었는데 통과가 지금 안 이제 됐습니다. 못했죠. 통과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네. 무조건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찌 생각하면 그 야가 한국 경제의 잠재 성장률이 하락하고 있는 것에 대한 이 구조의 요인이 뭔가에 대해서 전혀 무시하는 거예요, 그냥. 네, 그다음에 여야가 모두. 노동 관련된 것도 고용 보호가 너무 심하고 예. 그다음에 투쟁적 노동조합이라는 것이 변화해야 이게 노동 생산성이 올라갈 거 아닙니까? 네. 이런 부분 자체는 뭐라고 생각하냐? 구조개혁을 해놓고 말이 없어. 알겠습니다. 어. 네, 그런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이종훈 교수님 해주셨고 마지막으로 짧게 장재철 교수님께서는 혹시 어떻게 우리가 이 생산성 떨어지는 거가 더 중요한데 이걸 막기 위한 조금 어떤 대책 생각하시는 게 있습니까? 어떤 게 필요하다? 우리 더 일 많이 해야 되고요. 일 많이 해야 네, 되고 많이 해야 되고 투자 많이 해야 되고 투자 많이 해야 되고 교수님이 지적하신 거 다 맞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것은 지금 고령화다 인구 준다고 얘기하잖아요. 네. 사람이 줄면은 시간 늘려서 일해야 할 사람이 일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최저임금도 되게 중요해요. 그렇지만 생산성 낮다고 지금 지적하셨거든요. 네. 생산성에 맞는 임금이 필요한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사회복지나 정의 이런 부분도 되게 중요하지만은 거기에 맞는 경제 구조, 경제 시스템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잘 우리가 그거를 밸런스를 맞춰가지고 네. 투자도 하고 혁신도 하고
또 정부 정책도 거기에 또 맞춰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예, 탄핵 리스크에 따른 우리 경제의 상황 분석해보고 관련 대책까지 토론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이종욱 서울예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장재철 KB국민은행 자문교수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네, 집을 싸게 사고 싶을 때 경매나 공매에 참여하죠.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는 공공기관이 압류한 물건이나 국유재산을 공매하는 플랫폼 온비드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고물가 속에 알뜰 소비가 늘면서 온비드를 통한 공매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온비드를 통한 공매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입찰 과정부터 유의할 점까지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우종철 캠코 온비드 사업처장 오셨습니다. 처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우리 경매, 공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캠코에서 운영하는 온비드 이제 공매 플랫폼이라고 하는 건데 좀 더 쉽게 좀 설명해 주십시오. 이게 어떤 시스템입니까? 쉽게 설명드리자면 이제 공공 자산들이 매각되고 있는 사이트, 뭐 플랫폼, 공공 자산. 네, 그리고 뭐 공공 당근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는데요. 아, 공공 당근이다. 네, 네, 당근하면 알 수 있죠. 싸게 파는 거. 예, 경매 그렇습니다. 통해서. 예, 예. 주로 예. 어떤 기관들이 그러면 참여하고 어떤 사람들이 거기 주로 어떤 사람들이 거기 파는 거예요, 거기다? 예전에는 이제 그 공매가 주로 그 압류 재산이라는 체납된 그 재산을 파는 압류 재산 또는 국유 재산만 이렇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국세청에 세금 안 내거나 그렇습니다. 뭐 지자체 공납금 안 내가지고 네, 압류한 네, 것들 네, 그게 네, 올라왔죠. 네네. 그런데 이제 그게 처음에는 그랬는데 지금 현재는 시점에서 보면은 온비드에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22,000여 개 예. 기관에서 나오는 물건들이 온비드를 통해서 매각되고 있다 또는 임대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22,000여 개나 되죠, 그게? 각급 학교들이 일단 한 10,000개가 정도가 넘고요. 학교들도 다 네네. 있고. 예를 들면 뭐 이제 군부대라든지 군부대. 네, 또는 뭐 검찰 또는 뭐 경찰청 각급 공공기관들이 또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예, 그런 기관들을 다 합쳐서 현재 그 온비드에 물건을 내놓는 기관이 약 22,000여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단히 많네요. 22,000여 곳의 공공기관 관련 지자체들이 물건을 내놓는다. 예, 요즘 지금 탄핵 정국이라 아무래도 이제 싸게 사는 데 관심이 있지만 예. 이런 때는 조금 혹시 이 공매에 참여한 분들이 조금 줄거나 물건 내놓는 게 조금 줄었어요? 혹시 변화가 좀 있어요? 그 계엄 이전과 후거를 그래서 이제 한번 그 데이터를 갖다가 보고 나왔는데요. 예. 일주일 전과 후를 비교했을 때 그 온비드가 하루에 한 3만에서 한 3만 5천 명 정도가 방문을 하시거든요. 3만 5천 명 정도. 예. 네. 그래서 그 방문하시는 그 방문자 수는 큰 변화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낙찰 그 개수, 네. 낙찰 건수 같은 경우에는 뭐 소폭 약간 줄었는데 그것은 뭐 그 물건 나오는 거에 따라서 이게 줄고 늘고 하기 때문에 뭐 큰 영향은 없다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주식시장 같은 거라든지 외환시장 같은 건 지금 굉장히 출렁이고 변동이 큰데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이 온비드에 워낙 다양한 물건이 나오니까 그렇습니다. 좀 네. 싸게 사고 싶은 분들은 뭐 탄핵은 탄핵이고 우리는 예. 좀 싸게 사고 싶은 분들 여기 네네. 찾아가야 되겠다 그런 모양이죠. 예, 물건이 이미 지금 올라와 있기 때문에, 때문에. 네, 방문자 수는 거의 큰 변화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이게 이렇게 싸게 공공기관 물건을 산다 그럴 때는 얼핏 생각하면 법원 경매를 생각하는데 네네네. 법원 경매하고는 어떻게 다르죠?
법원 경매와 이제 그 공매를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면 예. 법원 경매는 잘 아시다시피 이제 주로 그 채권자와 예. 채무자의 그 채무 관계에서 발생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모든 절차가 현장 입찰로 진행이 됩니다. 법원 경매는 직접 가야 되고요. 그렇습니다. 뭐 수원에 있는 물건을 사고 싶으시면 수원 지방법원에 가셔서 거기서 이제 입찰 법정에 가셔서 경매 법정에 가셔서 이제 직접 입찰을 하셔야 되고요. 예. 예, 온비드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이제 압류재산, 국유재산만 있었는데 예. 현재는 이렇게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2만 2천여 개의 기관들에서 나오는 다양한 물건들이 나온다고 보실 수 있고요. 예. 그리고 무엇보다도 집에서 또는 뭐 그냥 직장에서 또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휴대폰으로도 직접 모바일로? 모든 것이 물건 검색부터 입찰 그리고 개찰 뭐 그 대금 납부까지 전부 다 온라인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 네, 아주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네요. 법원 경매보다 훨씬 편리한 점이 있네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까 2만 2천 개의 이 기관들에서 물건을 내놓는다 그러니까 부동산도 나올 것 같고 뭔가 쓰던 물건도 나올 것 같은데 이 개인들이 좀 관심을 우리 개인들 이 지금 TV를 보고 있는 시청자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것들은 어떤 물건들이 좀 있을까요? 네. 아마 그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동산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예. 먼저 오늘 저희가 그 좀 종류별로 예. 다양하게 좀 갖고 나와 봤는데요. 그래요. 네. 먼저 이제 압류 재산을 하나 말씀을 드리면 예. 네, 표에 보시면 지금 압류 재산을 하나 그 소개를 드리고 있는데요. 예. 그 방배동에 있는 그 53평형 아파트였습니다. 이 물건의 경우에는 이제 그 감정가보다 약 2억 2천만 원 정도 저렴하게 낙찰이 되었습니다. 예. 네, 압류 재산의 경우에는 잘 아시겠지만 임차인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권리 분석을 좀 꼼꼼히 하셔야 되고 그리고 또 명도를 매수인께서 직접 해야 된다는 부담감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첫 번째로는 이제 가격이 시세보다 싸고 또 두 번째로는 그 명도가 필요 없거나 또 명도가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예. 그렇게 그 어렵지 않게 접근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금 아파트 예를 들어주셨는데 가격이 좀 싸다고 했는데 조금 그 구체적으로 한번 물어보고 싶은 게요. 보통 이제 최초 감정가라고 그럽니까?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입찰이 이루어질 텐데 네. 아파트 같은 건 보통 몇 퍼센트 수준 정도에서 낙찰이 될까요? 그 올해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 후반기가 좀 다른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 낙찰가율이 그 상반기에는 상당히 그 수도권 같은 경우에 부동산 시장이 좀 핫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공매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그 감정가의 거의 뭐 99 수도권의 경우에는 수도권의 경우에? 네, 95% 이상 어떤 경우는 100% 가까이 나왔고요. 낙찰가에. 예. 예. 그리고 지금은 이제 그 여름이 지나서 조금 이제 그 시장이 주춤하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비슷한 그 패턴을 보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낙찰가율도 조금 떨어지는 그렇습니다. 상태로. 예. 네, 아파트 얘기를 하나 물건을 말씀해 주셨고요. 또 다른 네네. 물건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다음은 이제 국유재산도 있는데요. 국유재산은 이제 국가가 소유하고 있다가 더 이상 이제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이 되어서 예. 나오는 이제 그 재산들인데요. 네. 지금 사진에서 보고 계시는 이제 제주도의 그 골목길을 걷다 보면 이런 그 아주 오래된 집들이 좀 간혹 발견할 수 있는데요. 뭐 하는 집들이에요, 저건? 이제 국가가 가지고 있다가 네. 이제 그 국가가 더 이상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돼서 매각을 하는 그런 케이스인데 예. 세금 그 물납을 받아서 물납을 받은 네, 거다. 물납을 받아서 갖고 있을 수도 있고요. 음. 제가 요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는 알 수는 네. 파악은 못 못하고 국유재산 왔는데요. 공매사례 제주도. 예. 네. 이런 국유재산은 그 무엇보다도 명도에 부담이 없고 또 권리 관계를 고민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국유재산이니까 그런 게 좀 그렇습니다. 깨끗한 거죠. 예.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주택은 그 구입을 하셔가지고 뭐 리모델링을 하셔가지고 주거나 또는 임대 목적으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국유재산 명도 절차도 필요 없고 상당히 깨끗한 물건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다 온비드에. 그리고 또 다른 물건은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좀 이색 물건을 하나 좀 가지고 왔는데요. 예. 사진에 보시면은 이제 바다에 떠 있는 섬입니다. 작은 섬. 네, 네. 섬인데요. 저게 어떻게 온비드에 나왔을까요? 그 섬 같은 경우가 이제 국유재산이라든지 압류재산으로 종종 나옵니다. 네, 요 화면에 나오는 것은 이제 경남 통영시에 있는 무인도였는데요. 예. 그
감정가가 이제 3,200만 원에 나왔습니다. 3,200만 원. 네네. 네. 근데 낙찰은 이제 1억 5천에 됐어요. 그렇게 높아요? 네. 네, 그래서 뭐 그렇게 크지 않아 보이는데 섬이. 예, 그렇게 네. 크지 않습니다. 예. 네, 한 300평, 1,000평 정도 되는 1000평. 섬이었어요. 네, 그래서 입찰에 참여하신 분이 70분이 넘었습니다. 아, 그래요? 70명 넘게 입찰에 유효하게 참여하셨다는 거고요. 혼자 섬에서 살고 싶은 분들이 이렇게 많나요? 그래서 저도 시스템을 한번 조회해 봤습니다. 예. 조회해 봤더니 그 70명 중에서 50대 남성이 44분이 계셨어요. 네. 그래서 섬은 역시 중년 남성의 로망이라고나 할까요? 네, 섬이 또 중년 남성의 로망이었군요. 네. 그렇다고 해서 섬이 이게 이제 뭐 망망대해에 떠 있는 건 아니고요. 예. 네, 이제 육지에서 이제 200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남한의 섬, 특히 이제 그 낚시를 좋아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네네 이렇게 많이 입찰에 들어오시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네.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다른 물건 예. 있나요? 네, 아까 그 공공기관에서 나오는 네. 물건도 상당히 많다고 그랬는데요. 예. 공공기관에서 이제 쓰던 사옥들이 많이 나옵니다. 공공기관 쓰던 사옥들. 사택들이. 사택. 예. 사택들이 그렇습니다. 예. 공공기관 임직원 사택으로 쓰던 아파트인데요. 예. 부천에 있는 그 대연동에 있는 남천 자이 아파트입니다. 네, 이제 부산의 그 대표적인 신축 아파트다 보니까는 네. 그 낙찰가도 100%를 훌쩍 넘어서 팔린 이제 이런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이제 공매, 온비드 공매는 이런 압류자산, 국유자산도 있는데 파는 것도 있지만 뭐 부동산 임대도 있다고 하던데 임대는 네네. 어떻게 온비드에 올라와서 어떤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거예요?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온비드에는 그 메가그룹 나오는 물건만 많은 게 아니고 임대하는 물건들도 꽤 많이 나오고 임대.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임대로 나오죠? 소위 말해서 이제 그 국가나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는 건물이나 상가 같은 거를 또는 판매 시설 같은 거를 이제 빌려준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예. 대표적인 것들이 이제 학교의 그 매점. 또 자판기, 또 공공시설의 이제 공공기관 같은 데 보면 이제 판매 시설, 있죠. 네, 또 체육관 같은 데 보면은 이제 뭐 운동구점 파는 곳, 뭐 카페, 식당 상당히 많고요. 또 서울 같은 경우에 이제 지하철역을 다니다 보면 예. 지하철역 지하에 상가들이 많잖아요. 그런 이제 각 그 지자체의 그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상가들이 전부 다 임대로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임대업자가 좀 되고 싶은 분들은 이렇게 온비드에 들어가서 한번 찾아보면 네. 저 임대 물건이 좀 잘 팔릴 만한 그런 예, 걸 찾을 그렇습니다. 수가 있겠네요. 네네. 임대도 하고 또 최근에 온비드 공매는 뭐 신탁 재산 매각이 많이 늘고 있다는데 이건 어떤 재산들이 새로 많이 올라오는 거예요? 신탁 재산이라 그러면? 예, 최근에는 이제 부동산 PF 시장이 워낙 좀 이렇게 침체돼 있다고 그럴까요? 예. 자금 부족이나 이제 사업성이 많이 떨어져서 공매 시장에 그 PF 사업장 물건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업이 진행하다가 이제 쓰러진데 말하는군요. 네. 뭐 중간에 멈춘 곳도 있지만 곳. 다 지어서 분양이 덜 된 곳도 있고요. 그 종류별로 이제 다양합니다. 그래서 뭐 아파트 한 채가 나오기도 하고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 이제 한 동 전체가 나오기도 하고요. 예. 그다음에 뭐 개발 부지도 나오고 대형 물류 창고들도 많이 나오고요. 네네. 그러면 지금 저희들이 이제 부동산을 주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공매, 매각 물건 또는 임대 물건까지 임대도 이렇게 한다는 걸 처음 알았는데요. 이 동산도 지금 온비드에 좀 많이 올라온다는데 어떤 동산이라고 그러면 어떤 물건들이 좀 있나요? 네, 동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표적인 것들이 이제 자동차가 되겠는데요. 자동차. 네네. 승용차. 승용차. 네, 승용차가 되는데 그 대개 그 공공기관이나 금융회사 임원들이 사용하시던 이제 그 타던 자동차가 차들을, 있잖아요. 예. 고급 세단 같은 경우에는 대개 그 한 사람 또는 두 사람 정도가 이렇게 꾸준히 관리를 잘해왔기 때문에 그 뭐 품질이 이제 좀 어느 정도 보증돼 있다고 그럴까요? 예. 그래서 이번 요 화면에서 보시는 이런 고급 세단 같은 경우에는 감정 평가 금액이 2,300이었는데 이제 낙찰 금액이 3,200만 원이 됐거든요. 감정 평가보다 오른 높은 가격이 됐네요. 그렇습니다. 네. 네, 그 입찰자도 30명 정도 되는데 네, 고급 세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장 온비드에서 좀 그 인기가 좋은 그런 동산이 되겠고요. 네. 자동차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어떤 게 있나요? 네, 좀 재미있는 걸 가져와 봤는데 이제 오토바이도 많이 나옵니다. 오토바이. 네, 경찰청에서 타던 오토바이 있잖아요. 경찰들이 타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네. 그 예전에는 그 미국 그 H사 그 묵직한 오토바이가 많이 나왔고요. 예.
그게 이제 좀 약간 기동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그 독일 비사 제품으로 지금 많이 교체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네, 그래서 그뭐 라이드들의 이제 로망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의미에서 그 오토바이가 인기가 많은데 네. 이 오토바이 미국 H4 오토바이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최저 입찰가가 600만 원이었는데 예. 예, 낙찰은 1,200만 원이 되었습니다. 아, 참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경쟁이 좀 치열한데 네네. 아까 그 매일 이 온비디에 들어가는 분들이 한 3만 5, 6천 명 된다고 하셨잖아요. 네, 3만에서 3만 5천 명 정도 됩니다. 그 들어가려면 뭐 회원이 돼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해야만 되는 거죠? 그 한번 참여하고 싶다 이렇게 하려면? 예, 그 온비드 홈페이지를 통해서 입찰을 하시면 되는데요. 그 홈피 주소를 말씀드리면 예. onbit.co.kr 그래서 온라인으로 비딩한다 뭐 그런 의미입니다. 온라인으로 비딩한다. 네네, 온비드가. onbit.co.kr에 예. 접속하셔가지고 네. 먼저 이제 뭐 다른 앱들과 비슷합니다. 이제 회원을 가입하시고 로그인을 하시고 예. 그리고 이제 그 화면에 보시면 통합 검색창이라고 이렇게 길게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그 관심 있는 분야, 뭐 동산이 됐든 부동산이 됐든 그 물건을 거기다가 검색을 하시면 네. 이제 쭉 이제 어떤 것들이 올라와 있는지 또는 어떤 것들이 과거에 팔렸는지를 아실 수가 있습니다. 네, 법원 경매보다 훨씬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했는데 혹시 실제로 입찰하다 보면 뭐 공인증서 필요하고 해서 좀 불편한 거 좀 있지 않을까요? 네, 공인인증서는 필요합니다. 필요합니까? 네, 그 회원 가입하고 이제 입찰서 제출 전까지는 뭐 그냥 그 보통 그 뭐 예를 들면 중고 네. 당근 그런 거 같은 그런 앱들과 거의 뭐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 이제 돈을 갖다가 그 내야 내야 되고 되니까. 또 혹시 낙찰을 못 받으면 다시 돌려받아야 돌려받아야 되잖아요. 돼요. 그렇기 때문에 공인인증서가 꼭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직접 하고 싶은 분들 회원으로 가입해서 하면 됐는데 조금 주의할 점이 있을까요? 온비드 공매에 참여하고 싶은데 이런 거 조금 염두에 둬야 된다. 뭐 그런 게 있다면 어떤 걸 들 수 있을까요? 예, 기본적으로 그 물건을 매각하는 기관에서 올려놓은 그 공고문들이 있습니다. 예. 예, 우리는 이러이러한 물건을 팔겠다고 이제 공고문을 올려놓는데요. 예. 그 공고문 내용과 또 물건 상태 그리고 입찰서 확인은 꼼꼼히 좀 해주셔야 되고요. 예. 그 가장 이제 그 클래식한 그 압류 재산의 경우에는 예. 좀 권리 분석이라는 꼼꼼한 그 권리 분석이 좀 필요하고요. 관리 분석. 네, 예. 그리고 또 명도가 필요한지 여부도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동산이나 부동산 모두 아무래도 좀 금액이 좀 나간다 그러면은 현장 답사를 꼭 하셔가지고 특히 부동산 같은 건 반드시 좀 그렇습니다. 봐야 되겠죠. 예. 네. 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산도 한번 네, 직접 네. 물건을 직접 봐야 예, 되는 예, 거죠. 그래서 뭐 물건의 면적, 주변 시설, 그리고 이용 현황 같은 거를 좀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네. 일단 입찰서를 제출하시면 그 법원 경매에도 이제 그 투함에 한번 넣으면 이제 끝이잖아요. 예. 이것도 이제 입찰서를 이제 입찰서를 한번 제출하게 되면 변경이나 취소가 되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입찰 금액 하실 때 이게 이제 컴퓨터에서 적어 놓으셔야 되는데 이제 뭐 입찰 금액을 좀 신중하게 입력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우리나라 2만 2천여 개의 공공기관들이 물건을 내놓아서 우리 국민들이 좀 싸게 살 수 있는 공매 플랫폼 온비드에 대한 얘기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우종철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 온비드 사업차장이었습니다. 사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비상계엄 사태 전에도 국내 연구기관들은 내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낮춰왔습니다. 탄핵 정국을 감안하면 하향 조정폭은 더 커질 텐데요. 성장률 전망치 인하폭이 0.12%포인트 그칠지 모르지만 취약한 자영업자들한테는 그 무게가 1톤, 2톤의 충격으로 다가올 겁니다. 이미 내수부진으로 자영업자들의 폐업이 급증하고 있죠. 올 들어 10월까지 서울 외식업 폐업 건수는 19,673건으로 작년보다 14%나 늘었습니다. 이들의 눈물을 도대체 누가 닦아줄 수 있겠습니까?
SBS BD 경제 현장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